법당 앞에서 받은 낯선 쪽지가 모든 것을 바꿨다. 그날 이후 윤정은 딸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윤정의 하루는 늘 새벽에 시작되었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텅 빈 딸의 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었다. 딸 지영이의 죽음이 너무도 갑작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지영이는 30을 갓 넘긴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의학적으로는 전조 증상이 없는 돌연사라고 결론났지만 윤정은 딸의 부고를 들었을 때부터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원인을 찾을 만한 힘도 없었고 슬픔에 짓눌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나마 윤정을 돌봐준 사람은 사위 도연이었다. 딸을 잃은 뒤에도 그는 꾸준히 장모를 챙겼다.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끼니 꼭 챙기셔야 해요. 도연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때면 지영이가 떠나간 허전함이 조금은 가라앉았다. 딸 대신 효도하는 착한 사위라고 주변에서는 입을 모아 칭찬했지만 윤정은 문득문득 이상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어색했고 지영이가 없어졌다는 현실이 선뜻 믿기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눈을 떴을 때 윤정은 또 같은 꿈을 꿨다는 걸 깨달았다. 떠나간 딸 지영이가 어두운 공간에서 손을 흔들다가 이내 모습이 사라지는 꿈이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분명히 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는데 꿈에서조차 윤정은 딸을 붙잡을 수 없었다. 깨어났을 때는 늘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다. 그때 휴대폰 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사위 도연이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혹시 어제 잠을 설친 건 아니시겠죠? 늘 부드러운 말투가 이어졌다. 윤정은 목이 메어 당장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이제 막 일어났어? 너도 잘 지냈니? 네, 걱정 말아요. 혹시 지금 날씨가 참 좋은데 외출이라도 하실래요? 집에만 계시면 우울증이 심해질까봐 걱정돼요. 지영이를 잃고 혼자 지내는 장모를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어쩐지 윤정은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다. 그래도 도연은 딸이 세상을 떠난 뒤로도 윤정을 지극히 챙겨주었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답게 건강도 수시로 신경 써 허물어주고 약도 챙겨주었으며 어떤 날은 밥상까지 차려주었다. 고맙구나 도연아. 네가 힘들 텐데도 날 이렇게 챙겨줘서. 전 괜찮아요.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저도 안심이 되니까요. 그날 도연은 뜻밖의 제안을 했다. 벚꽃이 한창이래요. 속리산 법주사라는 곳에 벚꽃이 아름답다고 들었는데 함께 가시죠. 지영이도 법주사를 좋아했으니 가서 기도도 드리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윤정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속리산 법주사라면 지영이가 어릴 때 가족끼리 함께 종종 찾았던 곳이었다. 부녀회에서 단체로 다녀오기도 했고 지영이와 도연이 결혼 후에 부부 여행으로 다녀온 적도 있었다. 그 장소의 기억이 윤정에게는 달콤하면서도 아픈 추억이었다. 마치 가만히 있으면 지영이가 웃으며 달려올 것 같은 환상이 겹쳐졌다. 그래, 오랜만이니 괜찮을 것 같구나. 도연은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준비는 제가 다 할 테니 천천히 나오시면 됩니다. 다음날 윤정은 문 밖에 대기 중인 도연의 승용차로 향했다. 예고대로 도연은 단정한 복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깔끔한 바지에 편안한 등산복을 입은 모습은 약사로서의 전문성과 사위로서의 배려를 동시에 느끼게 했다.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네요, 어머님. 벚꽃이 만개했대요. 아마 예쁜 풍경 보시면서 기분 전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윤정은 무거운 마음을 억지로 숨기고 채에 올라탔다. 도연이 직접 안전벨트를 매주는 모습이 고맙기야 했지만 어디선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그러나 윤정은 그 미묘한 감정을 깊이 파헤치지 못했다. 차가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자 점점 봄의 풍경이 시야에 들어왔다. 도로 양옆으로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고 연두빛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중이었다. 휴게소에 들러 호두 과자를 사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다. 그건 딸 지영이가 늘 좋아하던 코스였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도연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지영이랑 차를 타고 이 길을 달릴 때가 종종 생각나요.
휴게소에 내려서 호두 과자 사온 다음에 차 안에서 나눠 먹었죠. 윤정은 쓸쓸히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참 그 아이가 많이 생각나는구나. 네. 저도 여전히 지영이가 언제든 약국에 찾아올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묵묵히 도로를 달렸다. 윤정은 마음 깊숙이 밀려드는 아픔을 억누르며 하늘을 바라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속리산 초입에 도착했다. 산등성이가 연두빛으로 빛났고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가 맑았다. 차창 밖으로 벚꽃 터널이 펼쳐져 있었다. 분홍빛 꽃집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무리지어 춤을 추고 있었다. 우와, 저기 봐요. 정말 예쁘죠? 지영이가 봤다면 많이 좋아했을 텐데. 도연은 차를 잠시 세우고 창문을 내렸다. 상쾌한 봄바람에 벚꽃 향이 진하게 실려 들어왔다. 윤정은 살며시 눈을 감았다. 딸이 곁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법주사 경내에 들어서자 오랜 돌계단이 보였다. 향 냄새가 진하게 퍼졌고 적당히 한적한 평일이라 경내는 소란스럽지 않았다.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잔잔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어딘가 심신이 정화되는 기분이 들었다. 천천히 올라가세요, 어머님. 윤정은 도연의 부축을 받아 돌계단을 올라갔다. 대웅전에 들어서자 향이 코끝을 톡 쏘았다. 윤정은 무릎을 꿇고 방석 위에 앉았다. 지영아, 엄마 왔어.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딸의 죽음을 실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릿해졌다. 한참 기도를 올리던 그때 문득 어깨 뒤에서 낯선 기운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나이 지긋한 도승이 조용히 다가와 있었다. 스님은 말 없이 윤정에게 작은 쪽지를 건네주었다. 그 행동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윤정은 얼떨결에 그것을 받았다. 이게 뭔가요? 윤정이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치려는 순간 노승이 낮게 속삭였다. 당장 피하세요. 당신 곁에 있는 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차가운 살기가 서린 목소리에 윤정은 얼어붙었다. 마치 엄청난 비밀이 걸린 경고인 것만 같았다. 스님이 다시 입술을 열었다. 도망치십시오. 당신 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때였다. 뒤쪽에서 익숙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윤정은 황급히 쪽지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척 일어섰다. 노승의 표정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순간 윤정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어머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디 불편하세요? 도연이 다가와 윤정을 살폈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평소와 다르게 서늘해 보였다. 윤정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괜찮아, 그저 화장실이 급해서. 미안하지만 나 먼저 다녀올게. 도연이 화장실은 저쪽인데 하며 손짓하는 순간 윤정은 곧장 몸을 돌려 달렸다. 신발이 벗겨질 뻔했고 돌계단에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지금 멈추면 안 돼. 머릿속에서 스님의 경고가 메아리쳤다. 정문까지 전속력으로 달려나간 윤정은 택시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숨이 차올라 입이 마르도록 헐떡이면서 손을 흔들었다. 택시 제발 빨리. 뒷좌석으로 뛰어든 윤정은 기차역으로 가주세요. 멀리. 아무 역이나 괜찮으니 일단 멀리 가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탁했다. 운전기사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윤정은 뒤도 돌아볼 수 없었다. 택시가 출발할 때 차창 밖으로 보이는 법주사 풍경은 더없이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공포로 소용돌이쳤다. 주머니 속 쪽지를 손으로 꽉 쥐자 땀에 절어 종이가 구겨지는 듯했다. 스님이 남긴 말이 자꾸만 되살아났다. 당신 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곁에 있는 이를 조심하십시오. 그날 이후로 윤정의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졌다. 집에 돌아온 윤정은 문을 잠그고 불안에 떨었다. 도연에게서는 계속 전화가 왔지만 급한 일이 있다고 둘러댔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당분간 혼자 쉬어야 한다고만 전해둔 뒤 모든 방문도 피했다. 그 와중에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펼쳤다.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오. 당신 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윤정은 이 경고가 사위도연을 가리키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딸이 정말로
심장마비가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에 없던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 가슴속을 뒤엎었다. 며칠 후 윤정은 딸 지영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딸이 쓰던 물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혹시 놓치고 있는 단서가 없는지 찾기 시작했다. 지영이는 평소 꼼꼼한 성격이었다. 회사에서 받은 서류나 가계부 일기장 등 자잘한 기록물을 잘 챙겨두곤 했다. 옷장 안쪽에 있던 작은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예전 휴대폰과 명함들이 나왔다. 휴대폰을 켰니 지영이의 사진첩이 열렸고 다양한 일상 사진 속에서 한 여성의 얼굴이 자주 등장했다. 정화, 지영이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지. 보험회사 조사팀장이었는데 문득 장례식 날 정화가 건넸던 명함이 떠올랐다. 윤정은 서랍을 뒤져 그 명함을 찾았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다. 정화야, 나 지영이 엄마야.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글쎄. 사실은 네가 좀 도와줬으면 해서 지영이 일로. 정화가 목소리를 낮췄다. 지영이 사고 말씀이시죠? 윤정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래, 혹시 너 지영이랑 마지막에 얘기 나눈 것 중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니? 다음날 두 사람은 한적한 차집에서 만났다. 대화를 시작하자 정화는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지영이가 죽기 한 달 전쯤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사위분, 그러니까 도연 씨가 뭔가 이상하다고. 약국에서 약물을 자꾸 늦게까지 다루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윤정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딸이 느꼈을 불안함이 가슴 깊이 전해졌다. 그 애가 그러더니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남편을 의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지영이가 정말 그런 말까지 했단 말이니 정화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영이 눈빛이 너무 진지하고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두려워 보였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윤정은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딸이 남긴 마지막 부탁. 그리고 사위가 정말로 무언가 숨기고 있음을 암시하는 증거들. 윤정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지영이의 유품 상자를 다시 뒤졌다. 노트나 다이어리 회사 서류, 그 외 남은 자료들을 모조리 꺼내 확인했다. 그러다 책상 서랍 속에서 딱딱한 검정 가죽으로 된 명함집을 발견했다. 겉으론 평범해 보였지만 왠지 묘한 촉감이 들었다. 명함집 안쪽을 살펴보니 표면 일부가 들떠 있었다. 윤정은 손톱으로 살짝 뜯어보다가 그 안에 꽁꽁 숨겨진 작은 USB를 찾아냈다. 이게 지영이가 남긴 증거인가?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았다. 여러 폴더가 떴고 첫 번째 폴더는 통화녹음이라는 제목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하나 열자 스피커에서 확실히 사위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여자는 이제 상관없어. 완벽한 계획이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문제없이 처리했잖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윤정은 충격으로 몸이 굳었다. 이어진 녹음은 분명 보험금에 대해 언급하는 대목이었고 혐의가 분명해 보였다. 곧이어 감춰진 계좌 폴더와 약물조사 폴더가 눈에 들어왔다. 김준혁, 이동훈, 박성민. 이름만 다른 수상한 계좌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다. 입출금 내역에 거액이 오갔고 메모엔 보험금 수령 같은 문구가 보였다. 이어 약물조사 폴더에는 심장 박동을 서서히 억제시키는 약 혈액내출혈을 유도할 수 있는 약 등 치명적일 수 있는 약물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심장마비처럼 위장 가능하다는 설명도 적혀 있었다. 마지막에는 텍스트 문서가 있었다. 지영이가 직접 남긴 일종의 기록이었다. 도연의 주변인들이 연달아 사망했고 그때마다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개명 계좌를 통해 돈이 흘러간 흔적을 찾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남편이 날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기 시작했다. 다음은 나일지도 모르겠다. 마지막 수정 날짜는 지영이가 죽기 하루 전이었다. 윤정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손을 떨었다. 딸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필사적으로 진실을 찾아내려 애썼을까? 생각만 해도 울음이 터졌다. 지영아,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늦게 알아서.
다음날 정화가 윤정에게 자료를 건네주었다. 보험회사 조사팀 출신답게 사적으로 조사한 기록이라고 했다. 그 기록에는 도연 혹은 과거 개명, 전 이름으로 보이는 김준옥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사망 사건들이 열거돼 있었다. 대학 시절 연인이던 여자 사고사를 시작으로 이후 여러 여자가 사망했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도연이 보험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억 단위로 점점 금액이 커져갔고 이제 윤정의 이름으로도 최근 고액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어머님까지 타깃이 된 것 같아요. 정화가 목소리를 낮췄다. 윤정은 온몸이 저릿해졌다. 딸의 죽음이 심장마비로 위장된 살인이었다는 걸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도연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와 슬픔이 치밀어 올랐다. 정화는 냉정하게 다음 단계를 얘기했다. 도연 씨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지 그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일단은 약국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약사라는 직업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윤정은 결심했다. 증거를 찾자. 더는 숨지 않겠어. 지영이가 필사적으로 모았던 사실들을 그냥 묻어둘 수 없지. 며칠 뒤 윤정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를 약간 떨리게 내어 몸이 아프다는 말을 강조했다. 도연아, 요즘 정말 몸이 안 좋아. 병원에도 갔는데 혈압이랑 검사 수치가 엉망이래. 너 혹시 아는 좋은 약 있으면 좀 챙겨줄 수 있겠니? 도연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답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약국에 괜찮은 진정제랑 혈압 보조제가 있어요. 제가 직접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보험은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갱신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 좀 부탁하마. 네가 잘하니까. 너만 믿는다. 윤정은 전화를 끊자마자 정화에게 문자했다. 내가 미끼를 던졌어. 약과 보험 얘기에 반응했어. 실제로 며칠 후 도연은 윤정에게 여러 병을 챙겨줬다. 그중 일부 약병을 정화가 분석해 본 결과 장기간 복용 시 극심한 혼수나 심장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이 섞여 있었다. 명백히 위험했다. 윤정은 소름이 돋았지만 도연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고맙다고 말했다. 어머님 이거 꾸준히 드시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실 거예요. 윤정은 약병을 받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고맙다. 며칠 뒤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의도가 깔려 있었다. 어머님 제가 지영이 물건을 정리하다가 못 드린 게 있어요. 지영이가 좋아하던 펜션 근처에 가면 보관 중인 사진이나 편지를 볼 수 있는데 어머님도 혹시 보실래요? 마침 그곳이 법주사 근처인데 벚꽃은 다 졌어도 산이 푸르니 경치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윤정은 순간 법주사에서 도망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런데도 도연이 굳이 그 지역을 언급한 것은 분명 뭔가 의도가 있다고 느껴졌다. 그래, 그러자. 일요일에 갈까? 좋습니다. 제가 운전할 테니 편하게 나오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윤정은 정화에게 연락했다. 정화는 이미 아는 형사를 통해 수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녹음 파일, USB에 담긴 자료, 그리고 정화가 모은 보험 기록까지 모두 넘겨둔 상태였다. 경찰은 도연을 현장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잠복 계획까지 세워두었다. 마침내 일요일 아침, 윤정은 작은 가방을 챙겼다. 그 안에는 소형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이미 도연의 차 안쪽에도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윤정은 심장이 미칠 듯 뛰는 것을 억누르며 도연의 채에 올라탔다. 날씨가 좋네요, 어머님. 기분 전환되실 거예요. 윤정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러게.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우울했는데 바람 쐬면 좀 낫겠지. 두 사람은 다시 속리산 인근으로 향했다. 꽃이 져서 초록잎이 짙어진 길은 한층 숲 내음을 진하게 품고 있었다. 윤정은 도연과 대화를 나누는 척하면서 틈틈이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휴대폰으로는 경찰에게 실시간 위치를 전송하고 있었다. 차는 법주사에서 조금 떨어진 외진 펜션 앞에 도착했다. 펜션은 영업을 접은 듯 주변이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자욱한 낙엽이 이리 그대로 쌓여있고 창문은 먼지가 앉아 어둑해 보였다. 윤정은 하차하며 묘하게 숨이 막혔다. 도연은 모른 척 웃으며 말했다. 여기가 지영이랑 종종 왔던 곳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윤정은 괴이한 느낌이 밀려왔다. 아무도 없는 산중 펜션에 굳이 와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내부는 더 을씨년스러웠다. 문이 삐걱이며 열렸고 먼지 냄새가 기도에 걸렸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까지 희미하게 보였다. 중앙에 낡은 테이블 옆에 의자 2개가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어머님. 힘드실 테니. 윤정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벽 쪽에는 작은 장식장이 하나 있었지만 다른 살림살이는 보이지 않았다. 영업을 하지 않는 펜션이라더니 내부는 황량하기만 했다. 도연은 가방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다. 지영이가 남긴 물건이에요. 사진 몇 장, 그리고 편지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상자를 열자 딸이 쓰던 머리핀과 구겨진 편지 한 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병이 들어있었다. 윤정은 약병을 들어보며 참았던 질문을 던졌다. 이건 무슨 약이냐, 불안할 때 먹던 안정제예요. 지영이가 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어머님께도 드리면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윤정은 그 순간 더는 연기를 지속할 수 없었다. 덮어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지영이가 이 약 때문에 죽었지 네가 그렇게 만든 거지.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황하듯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영이를 죽였다니요. 윤정은 이를 악물었다. 네가 사람들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왔다는 모든 증거가 있어. 딸이 남긴 USB에도 다 들어있더라. 네가 개명 전 사용했던 이름, 내 주변인들의 잇따른 죽음 각 사건 뒤에 내게 들어온 거액의 보험금. 도연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표정이 싸늘해지더니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쳤다. 으스스한 침묵 속에서 먼지가 한껏 흩날렸다. 다 알아버렸군요, 어머님.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정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왜 그렇게까지 했니? 지영이는 뭐가 죄라고? 처음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돈이 필요했고 약사라는 점을 이용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모두 단순 사고처럼 보이도록 만들 수 있었으니까. 도연은 황폐한 눈빛으로 자백하듯 이어나갔다. 지영이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더 귀찮았죠. 끝까지 파고들지만 않았어도 괜히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면 지영이 혼자만이라도 살렸을 텐데. 윤정은 온몸이 떨렸다. 딸이 남긴 음성 녹음과 기록에서 느낀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네가 무서워서. 지영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떨면서 지냈어. 널 믿고 싶었을 거야. 그런데 네가 그 아이를 죽였어. 도연이 키득거리듯 비웃었다. 어머님 다 알고도 어쩔 건가요? 지금 이곳에는 당신과 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 윤정은 가방에서 조그만 녹음기를 꺼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이미 다 녹음됐어. 게다가 경찰도 곧 도착할 거야. 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황급히 뒤로 물러서는 동시에 방문 쪽에서 쿵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그 뒤로는 정화가 서 있었다. 정도연 씨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는 기계적으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고 도연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궜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윤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손에서 녹음기를 놓치며 울분을 토했다. 지영아? 결국 이 지경이 돼서야 겨우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었구나. 얼마 후 도연은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지영이의 죽음이 심장마비가 아닌 치밀한 살인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윤정은 머릿속에서 법주사에서 만났던 노승의 말이 떠나지 않았다. 곁에 있는 이를 조심하라. 그리고 당신 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다. 그 스님이 아니었다면 윤정은 진실을 깨닫지도 못했을 터였다. 결국 윤정은 어느 봄 끝자락 벚꽃이 지고 푸른 잎이 무성해진 시기에 다시 법주사를 찾았다. 봄비가 지나간 뒤의 숲길은 생기 넘치는 녹음으로 가득했고 계곡물 소리는 투명하게 울렸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딸 지영이의 영상이 아른거렸다. 마침 대웅전 앞을 정리하던 노승이 고개를 들었다. 윤정이 다가가 머리를 숙이자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보냈다.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 자리에서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스님, 제 딸, 지영이는 이제 편안한가요? 노승은 부드럽게 윤정의 손을 잡았다. 이미 편안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지키고자 했죠. 제가 당신께 그 쪽지를 건넸던 것도 사실은 그 아이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윤정은 하염없이 울었다. 그날 노승은 전날 밤에 흰옷 입은 젊은 여인이 꿈에 나타나 제발 엄마를 구해주세요. 저를 죽인 그가 이제 엄마도 해치려 해요. 라고 울부짖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꿈에서 깨어나 법당 앞을 쓸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꿈속에서 봤던 여인의 어머니라는 것을. 윤정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마음속에서 무거운 짐이 서서히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스님은 다시 작은 종이를 꺼내 윤정에게 내밀었다. 이번에는 살아있는 한 진실은 늘 길을 찾습니다. 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윤정은 오랜만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속이 뻥 뚫리는 듯했다. 이제 당신도 평안해져야 합니다. 딸이 당신을 위해 남긴 진실이 밝혀졌으니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웅전 앞 마당에 무릎을 꿇었다. 양손을 모아 지영이의 넋을 기렸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언젠가 딸이 좋아했던 꽃길을 다시 걸을 것이라 다짐했다. 지영이는 세상에 없지만 어쩐지 윤정의 가슴 속에는 딸이 여전히 함께하는 듯했다. 이후로 윤정은 지영이가 남긴 USB 자료 중 혹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대한변호사협회 산하피해자 지원기금에 기부했다. 보험 사기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모임에도 참여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데 힘을 보탰다. 딸이 비록 먼저 떠났지만 지영이가 목숨을 걸고 찾아낸 진실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가끔씩 윤정은 법주사를 찾아가 대웅전에 앉아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스님의 말대로 딸이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느끼곤 한다. 살아있는 한 진실은 늘 길을 찾는다. 이제 윤정은 그 말을 굳게 믿으며 잔잔한 미소로 봄빛이 머무는 숲길을 걸어 내려온다. 딸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평온과 진실을 이제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니까.